프롤로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다.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이에 침묵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늘 책 속에서만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질문들은 말보다 먼저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경을 넘는 발걸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름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부재를 견디는 시간으로. 이야기는 이대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기록도 아니다. 다만 질문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덜 잔인해지려 애썼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이는 신을 믿었다. 어떤 이는 신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의심을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작은 수도원에서 시작된 침묵은 사흘 이내 바다를 건너 한반도의 골목과 예배당으로 흘러들었다. 그 침묵은 설교가 되지 않았고 정답으로 굳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습관으로 남았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온전하지 않다. 그들은 자주 흔들렸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신앙이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곁에 서는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 책은 하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야. 이 후회들은 혈통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질문을 건네받고 그 질문을 다음 사람에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넘겨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후예들이다. 제1장 나타사 1902-1930 1902는 겨울이 아직 물러나지 않은 새벽이었다. 눈은 밤새 그쳤지만 오두막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단단하게 얼어있었다. 벽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램프 불꽃을 미세하게 흔들었고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알렉세이 푸도로비치 까라마조프 알류세는 난로 곁에 서서 갓 태어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숨은 알받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살의 감촉보다 먼저 온기가 전해졌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언제나 이렇게 작고 분명했다. 안나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나타사로 합시다. 알류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축복이면서도 이 시대에 태어난 존재에게 짊어지게 하는 책임처럼 느껴졌다. 혁명 전날의 러시아에서 이름은 곧 운명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나타세는 조용한 아이였다. 울음도 크지 않았고 잠에서 깨어도 주변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곤 했다. 알류세는 그 눈빛에서 수도원에서 보았던 젊은 수도자들의 침착함을 떠올리곤 했다. 세상을 일찍 받아들이는 눈이었다. 아이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그러나 마을 바깥에서는 이미 그늘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밀가루 값이 매주 달라졌고 사람들의 말끝에는 늘 분노와 불안이 매달려 있었다. 나타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끼고는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교회로 가는 길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나타세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 있던 빵을 반으로 찢어 건넸다. 그 순간 아이는 빵을 바로 먹지 않고 재빨리 품속에 숨겼다. 그 모습을 보며 나타세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배고픔보다 먼저 몸에 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미워하나요? 질문은 막연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보았던 아이의 눈빛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알류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난로의 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지. 사람은 사랑을 잊을 때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잊지 않아요? 알류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너무 이르게 어른의 질문을 품고 있었다.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전부란다. 1920년대에 접어들며 러시아는 급격히 변했다. 거리에는 군인과 노동자가 뒤섞였고 병원에는 부상자와 굶주린 아이들이 넘쳐났다. 나타세는 간호학교를 마치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상처를 꿰맸고 밤에는 울음을 들었다. 사람들은 신보다 먼저 액을 찾았고 액보다 먼저 손을 붙잡아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녀는 일을 하며 점점 말을 줄였다.
대신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알류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았다. 이 아이는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의 시험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1930년 병원 의사는 그녀에게 사할린 파견을 권했다. 거기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부족합니다. 러시아인뿐 아니라 극동에서 건너온 조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황이 열악합니다. 나타세는 서류를 받아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할린이라는 이름은 먼 지명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선택처럼 느껴졌다. 종이를 접었다 파는 사이 손끝이 종이의 모서리에 스쳤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기억이라기보다 지금 방 안에 있는 사람의 말처럼 또렷했다. 사랑을 잊지 말아라. 나타세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말보다 먼저 몸이 결심을 끝냈다. 제2장 사랑과 디아스포라 1930-1935 사할린의 바다는 친절하지 않았다. 바다는 늘 무거웠고 바람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를 더 차갑게 갈라놓았다. 숲은 깊었고 광산으로 가는 길에는 기침 소리가 먼저 깔렸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보다 국적을 먼저 배웠다. 나타세는 병원에서 일했다. 장비는 부족했고 언어는 자주 막혔다. 그러나 상처는 어느 언어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보였다. 피의 색은 같았고 통증의 얼굴도 비슷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김길수를 만났다. 그는 러시아어를 서툴게 사용했다. 문법은 자주 틀렸고 발음도 거칠었다. 그러나 감사라는 말만은 늘 같은 톤으로 말했다. 당신, 고맙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반복될수록 거짓말을 섞기 어려운 말처럼 느껴졌다. 나타세는 이상하게도 그 말에 안심했다. 언어가 부족한 사람은 적어도 처음에는 꿈을 말하기가 어렵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언덕길에서 종종 마주쳤다. 나타세는 조선어 단어를 하나씩 이어갔고 김길수는 러시아어 문장을 연습했다. 뜻이 정확히 맞았는지는 서로 확신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흔들릴 때면 그게 이해의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김길수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했다. 산과 강,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땅. 말이 막힐 때면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설명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1930년 가을, 두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증인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이 섬에서는 누가 누구의 편인지 눈빛만으로도 기록이 될 수 있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세는 생각했다. 이것은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약속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김길수의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위험 앞에서 손을 놓지 않는 습관일 수 있다는 것을. 1935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김민순이었다. 아이는 울며 세상에 나왔다. 김길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아이는 어느 나라의 노예도 되지 않을 겁니다. 나타세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을 감았다. 멀리 러시아의 남겨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을 잊지 말라. 아기의 울음소리는 사할린의 숲과 바다를 넘어 퍼져나갔다. 그 울음 속에는 러시아의 신앙과 조선의 상실, 그리고 국경을 건너 이어진 삶의 의지가 함께 섞여 있었다. 까라마조프의 피는 그렇게 또 한 번 다른 역사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제3장 민순 1945-1963 1945년 해방이 왔을 때 민수는 10살이었다. 그러나 사할린의 겨울은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의 깃발이 내려간 뒤에도 바다는 여전히 무거웠고 숲은 사람들을 쉽게 돌려보내지 않았다. 조선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길이 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귀국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말은 늘 문장 끝에서 흐려졌다. 배는 부족했고 서류는 복잡했고 국경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민수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다림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웠다.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로 질문했고 집에서는 한국어로 기도했다. 두 언어는 서로 섞이지 않았고 어느 쪽도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지 못했다. 민수는 일찍부터 알았다.
자신은 한 곳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니라 사이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김길수는 자주 말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거기가 내 나라다. 그 말에는 확신보다 다짐이 더 많이 들어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그가 말하는 조국이 실제의 장소라기보다 버텨야 할 이유라는 걸 느꼈다. 어머니 나타세는 다른 말을 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그곳이 내 자리다. 민수는 두 사람의 말을 마음속에 나란히 두었다. 하나는 방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도였다. 1958년 23살이 되었을 때 민수는 마침내 한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배가 항구를 떠나던 날 사할린의 숲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갑판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떠난다는 건 한쪽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한쪽을 계속 안고 가는 일이라는 것을. 서울은 낯설었다. 전쟁의 흔적은 골목마다 남아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있었다. 모두가 앞을 보고 있었지만 각자의 눈에는 다른 상처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도시가 사할린보다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대신 이곳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창은을 만났다. 그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던 청년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잠시 멈췄다. 민수는 그 멈춤이 마음에 들었다. 쉽게 단정하지 않는 태도는 그녀가 자라온 세계와 닮아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 사귀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과거를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설명은 늘 부족했고 침묵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다. 결혼은 소박했다. 민수는 그날 부모를 떠올렸다. 국경을 넘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 자신 역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박창은은 병으로 쓰러졌다. 병실의 공기는 늘 차가웠고 시간은 지나치게 정확했다. 의사의 말은 짧았고 민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63년 장례식 날 검은 옷을 입은 민수는 조용히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알지 못했고 울음도 크지 않았다. 그 아이가 박용진이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못다 간 길을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걷겠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울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와 남겨진 사람의 결심이 함께 섞인 소리였다. 민수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러시아의 손을 거쳐왔고 사할린의 겨울을 건너왔고 이제 이 땅에 왔다. 너는 뿌리 없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많은 길을 지나온 아이란다. 그녀는 알았다. 이 아이가 언젠가 자신보다 더 큰 질문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으리라는 것도.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나타세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었고 이제 민순이 이 아이에게 남겨줄 전부였다. 제4장 응진 1963-1983 1963년 민수는 28의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남편을 잃은 뒤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은 다시 찾아왔고 아이는 울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민수는 새벽마다 장터로 나갔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은 나중에 따라왔다. 채소 상자를 옮기고 값을 흥정하며 그녀는 가능한 한 표정을 아꼈다. 울음은 집안에 두고 나가야 할 것이었다. 바깥에서 흘린 눈물은 다시 수습하기 어려웠다. 아이 용진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울다가도 금세 멈추고 주변을 오래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 눈빛에서 어딘가 낯익은 침착함을 느꼈다. 사할린의 겨울을 견디던 사람들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저녁이면 민수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잠을 재우기 위한 동화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이야기였다. 러시아의 눈 덮인 숲, 사할린의 바다와 광산,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리고 짧았던 부부의 시간. 룽지는 그 이야기들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몸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었다. 엄마, 나는 애 아빠가 없어?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빠는 없어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야. 너 안에 남아있어.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다. 룽지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칭찬을 들어도 쉽게 기뻐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잦았다.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가? 답은 늘 없었다. 대신 질문만 쌓여갔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그는 술에 취한 어른들의 말과 뉴스 속 구호들을 동시에 듣기 시작했다. 세상은 늘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 말들은 서로를 쉽게 부정했다. 룽지는 점점 확신보다 의심에 익숙해졌다. 그 무렵, 그는 교회에 자주 나갔다. 신앙이 분명해서라기보다 그곳에 침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예배당 안은 질문을 크게 예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어머니의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을 떠올렸다. 민수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질문을 버리지는 않기를, 그러나 질문에 짓눌리지도 않기를. 1983년 룽지는 20살이 되었다. 입시 원서를 앞에 두고 며칠을 망설였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결국 신학대학교 원서를 꺼내들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질문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원서를 제출하던 날,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답을 찾아보고 싶어. 민수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대신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은 이 할아버지 알르세가 나타서에게 남겼던 말과 같은 글이었다. 민수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말은 정확히 같은 자리를 통과하고 있었다. 신학대학교의 첫 강의실. 룽지는 자리에 앉아 책상 위를 내려다보았다. 성경 한 권, 그리고 또 한 권의 책. 까라마조 프가의 형제들. 그는 책 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얹었다.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다.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그 이야기 안에서 태어나 있었던 셈이었다. 나는 알르셀의 후예다. 그러나 그는 곧 덧붙였다. 동시에 내 안에는 이반도 있고 드미트리도 있다. 창밖으로 햇빛이 강의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다. 룽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의 삶은 대답을 갖는 삶이 아니라 질문을 견디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5장 신을 의심하는 교실. 1983-1986. 강의실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룽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새 책의 종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연필을 굴리며 이곳에 오기까지의 선택을 다시 떠올렸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다만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했다. 첫 강의에서 교수는 칠판에 큰 글씨로 문장을 적었다. 신은 죽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몇몇 학생이 웃었고 누군가는 얼굴을 찡그렸다. 룽지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 문장은 낯설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질문이 이제 공식적으로 호출된 느낌이었다. 교수는 잠시 뒤 말을 이었다. 신학은 신을 변호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신을 부정하는 목소리와 끝까지 함께 가는 훈련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잠잠해졌다. 룽지는 문득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목소리들을 떠올렸다. 입안의 냉정한 질문, 드미트리의 불같은 감정, 알르셀의 침묵 섞인 은민.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책 속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자 밤은 길어졌다. 학생들은 자주 모여 토론을 벌였다. 맥주 캔이 책상 위에 놓이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지? 신앙은 결국 약한 사람들의 자기 이해 아니야? 그래도 신앙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말들이 오갈수록 룽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는 논쟁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질문은 많았지만 그 질문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행하고 있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 소리는 사할린의 숲을 떠올리게 했고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흔들려도 괜찮다. 민순의 편지는 자주 길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는 오래 남았다. 믿음은 돌덩이가 아니라 나무란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다. 룽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믿음이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이 깊어질수록 성경은 더 이상 이로의 책만은 아니었다. 텍스트는 질문을 던졌고 해석은 쉽게 합의되지 않았다. 교수들은 일부러 결론을 미뤘다. 룽지는 처음에는 그 태도가 잔인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다. 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답을 대신 가져가지 않으려는 배려라는 것을. 1986년 봄, 룽지는 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다. 그는 지도교수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고 싶습니다. 교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신학 논문으로? 네, 저는 알류사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반도 있고 드미트리도 있고 심지어 스메르제코프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하나씩 지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교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쓰려는 건 해설이 아니라 대화구나. 그날 밤, 룽지는 오랜만에 혼자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절한 청원이 아니었다. 말은 자주 끊겼고 침묵이 길었다. 주여, 저는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정만으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버리지 않게 하시되 사랑까지 버리지는 않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답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질문을 품은 채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의 밤하늘에는 별이 드물게 떠 있었다. 그 별들은 러시아의 밤과 한반도의 밤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룽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신앙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함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직함은 앞으로 더 큰 시험으로 그를 데려갈 것이었다. 제6장 광장의 십자가.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의 서울은 늘 숨이 가빴다. 거리는 붐볐지만 공기는 자주 막혔다. 근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확성기 소리가 울리면 누군가는 속도를 높여 걸었다. 질문은 교실에 있었고 대답은 거리에서 요구되고 있었다. 신학대 강의실에서도 그 기척은 느껴졌다. 창문 너머에서 구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교수들은 종종 말을 아꼈다. 신학생은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된다.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해피처럼 들리기도 했다. 룽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지 않았다. 적어두기에는 마음속에서 너무 오래 울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영혼과 몸을 나눌 수 있는가? 고통받는 몸을 애면한 채 영혼만 돌본다는 말이 가능한가? 1985년 여름, 가까운 동기 하나가 CE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며칠 뒤 학교로 돌아온 친구는 말수가 적어졌다. 으스러했지만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수출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괜찮아? 룽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 그날 밤, 룽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친구의 팔이 떠올랐고 그 이후로 질문이 겹쳐졌다. 이것이 인간의 얼굴인가? 이 고통 앞에서 신은 침묵하는가? 그해 재단 앞에 앉았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면 말이 아니라 항의가 쏟아질 것 같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또다시 까라마조프의 목소리를 들었다. 입안의 목소리가 먼저 울렸다. 무고한 아이의 고통을 허락하는 신이라면 나는 그 신의 세계를 돌려주겠다. 그 뒤를 이어 알류사의 목소리가 낮게 겹쳤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한다. 두 목소리는 허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룽진을 같은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더 이상 질문만으로 머물 수 없다는 자리였다.
1986년 겨울, 어머니 민순이 병으로 쓰러졌다. 병실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고 창밖의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서 있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룽진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했다. 룽진아,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마지막 신뢰였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룽진은 그 눈빛에서 살린의 거울을 건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견딘다는 것은 확신을 갖는 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해 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움직였다. 룽진은 어느 날 더 이상 강의실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를 손에 쥐고 시위대가 모인 광장으로 나갔다. 성경은 가방에 남겨두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장이 아니라 몸으로 서는 자리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치릿한 연기가 퍼지자 사람들은 흩어졌다.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끌려갔다. 룽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먼저 부끄러움이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동안의 질문들이 모두 공허해질 것 같았다. 그는 십자가를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이 십자가는 교회의 장식이 아니다. 이것은 이 땅의 고통을 지겠다는 표시다. 그 순간 교회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겹쳤다. 이반의 분노, 드미트리의 걱정, 알류사의 연민, 그리고 말없이 버텨온 수많은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그를 밀었다. 광장에서 돌아온 밤, 그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긴 침묵 끝에 짧은 문장이 흘러나왔다. 주여, 믿음은 고통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짊어지는 일이군요.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정답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적어도 거짓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오래된 계보의 연장이었다. 러시아의 수도원에서 흘렸던 눈물, 살린의 거울밤에서 삼켜했던 눈물, 그리고 지금 이 도시의 광장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까라마조프의 후예들은 그렇게 또 한 번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제7장 목자의 길, 인간의 길. 1987-1990. 1987년, 룽진은 안수를 받았다. 그란 이에 무릎을 꿇었을 때 머리 위로 얹힌 손의 무게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축복의 손길이었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무게처럼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축하했다. 이제 진짜 목사님이 되셨네요. 룽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거른 목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질문하는 인간에 머물러 있는가? 안수 이후 그가 배정받은 교회는 서울 예각의 작은 예배당이었다. 낡은 벽돌 건물, 낮은 천장, 비가 오면 어김없이 물이 새는 지붕. 신도들의 얼굴에는 기대보다 피로가 먼저 묻어 있었다. 첫 설교를 하던 날, 룽진은 강단에 올라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광장에서 예치던 구호도, 강의실에서 오가던 논증도 이 자리에서는 모두 어색해 보였다. 그는 결국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확신이 많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가지고 왔습니다. 설교는 매끄럽지 않았고 박수도 없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다. 목사님, 오늘 말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들어서 좀 지쳐 있었거든요. 그 말은 위로처럼 다가왔다. 룽진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목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변했다. 장례를 치르고 병문안을 가고 헌금 봉투를 정리했다. 사람들의 사정은 각기 달랐지만 고통의 얼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점점 깨달았다. 목회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보아주는 일에 가깝다는 것을.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다른 얼굴의 현실이 다가왔다. 교회 운영에는 돈이 필요했고 돈에는 늘 조건이 붙어 있었다. 어느 날 지역의 한 기업인이 찾아왔다. 목사님, 교회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때에 저희 편에 서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오히려 친절했다.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룽진의 귀에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다시 울렸다.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먼저 속삭였다. 현실을 보라.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이상보다 빵이 먼저다. 이반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종교는 언제나 권력과 손을 잡아왔다. 내가 거부해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룽진은 책상 앞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공장에서의 선택은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매일 반복해서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목회자이면서 인간이다. 질문을 버린 목회자는 위험하고 인간을 잃은 신앙은 공허하다. 1990년으로 접어들며 사회는 빠르게 변했다. 민주화의 열기는 식어가고 대신 성공과 성장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그 해도 이해가 아니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신도, 더 체계적인 조직이 미덕처럼 이야기되었다. 어느 해외 자리에서 장로 한 사람이 말했다. 목사님, 요즘은 그 해도 경쟁입니다. 순수함만으로는 남을 수 없습니다. 그 말 앞에서 룽진은 즉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십자가 아래에 들이운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이 자리에 섰는가? 그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다. 가족도, 교인도, 자신의 생계도 모두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여, 저는 온전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목회자는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날 이후 룽진은 몇 가지 제안을 거절했다. 교회는 더디게 성장했고 때로는 재정이 빠듯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느린 속도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속도라는 것을. 어느 주일 예배 후 한 신도가 말했다. 목사님 교회는 크지 않지만 숨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말에 룽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목자의 길과 인간의 길이 온전히 겹치지는 않더라도 어긋나지 않게 나란히 걸을 수는 있다는 것을. 공장에서 들었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그 질문은 평생 따라다닐 짐이 아니라 걸음을 바로잡아주는 무게라는 것을. 제8장 집과 그의 사이 1990-1995 목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룽진은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은이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남아 의자를 정리하거나 바닥을 닦는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말을 할 때는 늘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다. 마치 먼저 생각을 끝낸 뒤에야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예배당에 남은 두 사람은 함께 걸레를 빨고 있었다. 물이 담긴 앵동이를 들어 올리던 중 은이가 문득 말했다. 목사님은 혼자인 게 익숙해 보이세요. 그 말은 이로도 질문도 아니었다. 단순한 관찰에 가까웠다. 룽진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라 혼자인 척하는 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은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신앙에 대한 글이나 사명에 대한 대화보다는 하루가 끝날 무렵 남는 피로와 말로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룽진은 은이 앞에서만큼은 설교자가 아니라 말을 고르는 한 사람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감정은 거의 실려 있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정리해둔 문장을 조용히 읽어내려가듯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 사람이셨어요. 봉사도 많이 하셨고 늘 바쁘셨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집에 계신 기억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 계셨거나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나. 룽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이는 그 침묵이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집에서는 늘 부재였죠. 그 말 뒤에 은이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 한 문장 안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있었다. 룽진은 그 순간 공장에서 느꼈던 불편함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을 느꼈다. 이것은 사회의 폭력도 제도의 압력도 아니었다. 삶이 삶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1991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예배당은 크지 않았고 하객도 많지 않았다.
융지는 처음으로 강단이 아닌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융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손은 놀랄 만큼 작았고 손가락은 본능처럼 그의 손을 붙잡았다. 이제부터는 질문만으로 살 수 없겠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선택이 곧 생활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생활은 곧 또 다른 시험을 데려왔다. 그 해는 점점 바빠졌고 해리는 늘어났다. 저녁 약속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애니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애니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그 해에 있을 때보다 집에 있을 때 더 피곤해 보여요. 그건 일일까요? 융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자신이 어디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먼저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융진이 말했다. 조금만 이해해줘. 지금 그 해가 중요한 시기야. 애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곧 이렇게 덧붙였다. 이해는 해요. 다만 당신이 지키려는 교회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비워두는 방식이라면 그건 내가 믿고 싶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조건도 아니었다. 선택을 요구하는 문장이었다. 1995년 겨울 교회 확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장로들은 말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따라 융진의 귀에는 집에서 들었던 은희의 문장과 아이의 잠든 얼굴이 더 크게 울렸다. 그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무릎을 꿇었다. 주여, 저는 교회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교회 확장 제안을 거절했다. 회의는 길어졌고 불만도 나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융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집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어. 애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교회를 선택해도 나는 이 집을 지킬 생각이었어요. 그 말에 융진이 고개를 들자 애니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집을 선택하려 한다면 나는 그 선택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허락도 희생도 아니었다. 동의였다. 교회는 눈에 띄게 커지지 않았다. 재정은 빠듯했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 교회는 허러하지 않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가 말했다. 아빠, 오늘은 아빠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 한 문장은 그동안의 설교보다 더 오래 남았다. 융지는 알았다. 목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잃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정은 목회의 방해물이 아니라 목회를 가장 정직하게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큰 목사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의 삶을 비워두는 신앙은 선택하지 않겠다. 그 선택은 작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더 거센 시대의 시험으로 그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9장 다시온 시험 1997-2000 1997년 겨울 도시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뉴스에서는 은일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다. 구조조정, 부도, 실직. 사람들은 그 단어들을 아직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텔레비전 앞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말들은 하나씩 사람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다. 융진의 교회도 이해가 아니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말은 비슷했다. 목사님, 회사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집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대신 말을 고르다 멈췄다. 융진은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울 자격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교회 재정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헌금 봉투는 가부러졌고 회계 장부의 숫자는 매주 다른 얼굴을 보였다. 장로 회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이 감돌았다.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사님, 지금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현실은 언제나 정확한 숫자로 말을 걸어왔다. 그 무렵 한 정치인이 룽진을 찾아왔다. 말투는 공손했고 표정은 의로웠다.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편에 계시면 많은 사람이 안심할 겁니다. 교회도 안정될 수 있고 건축 문제도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제안에는 이협이 없었다. 오히려 구조가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기대어 살아가자는 말처럼 들렸다. 장로 몇 사람은 눈빛을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날 밤, 룽진은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애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지키려는 교회는 누구의 삶 위에 서 있는가? 며칠 뒤, 교회 문 앞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노숙자였다. IMF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정리한 뒤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룽진은 그를 안으로 데려왔다. 형제여, 여기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장로 한 사람이 얼굴을 굽혔다. 목사님, 이런 분들을 자꾸 들이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후원자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그 말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분명했다. 룽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교회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을 품는 것이 신앙입니까? 헤리실라는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입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속삭였다. 봐라. 신은 침묵하고 세상은 숫자로 움직인다.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랑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일 뿐이다. 그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현실은 언제나 논리적이었다. 그날 밤, 룽진은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는 기도하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알르사의 후예인가? 아니면 결국 권력과 타협하는 또 다른 사람인가? 그때 어머니 민슨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흔들려도 괜찮다. 그러나 사랑만은 버리지 말아라. 200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당은 이전보다 한산했다. 룽진은 강단에 올라 온고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잠시 신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에 기대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할 것인지. 장로들 중 몇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몇 사람은 시선을 피했다.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교회를 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자기 고백에 가까웠다. 예배가 끝난 뒤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말수가 적어졌다. 대신 서로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룽진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애니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늘 얼굴이 조금 가벼워 보여. 룽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잃은 것도 많지만 무엇을 버리지 않았는지는 분명해졌어.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만은 분명해졌다는 것을. IMF는 지나갔다. 그러나 그 시절에 드러난 사람들의 얼굴은 오래 남았다. 룽진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자 인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깨달았다. 이 시험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제10장 후에드 2001 2001년 봄 룽진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아이의 책가방은 몸집에 비해 커 보였다. 룽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가만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응. 학교 가는 길은 항상 이렇게 걸어야 해. 룽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길은 여러 개야. 다만 사람을 밀치지 않는 길을 고르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룽지는 그 점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모든 의미는 나중에 따라와도 충분했다. 그 무렵, 룽진의 설교는 더 짧아졌다. 화려한 비유도 명확한 결론도 줄어들었다. 대신 그는 자주 멈추었고 그 멈춤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그 침묵이 불편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 침묵 덕분에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젊은 신학생 몇 명이 종종 그를 찾아왔다. 목사님, 이에 그렇게 힘든 길만 고집하십니까? 룽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집은 아니에요. 다만 이 길 말고는 제가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늘 선택을 가볍게 만들었다. 집에서는 은희가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저녁 식탁은 소박했지만 대화는 끊기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룽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 대답은 그리도 정답도 아니었다. 그러나 거짓도 아니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 해는 여전히 크지 않았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은 종종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때 그 해에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헌금이나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룽지는 그것이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겨울밤, 그는 예배당 불을 끄고 나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텅 빈 공간에 남아있는 것은 의자와 강단, 그리고 말없이 매달린 십자가뿐이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비워두지 않으려 애쓸 수는 있다. 그 생각은 확신이라기보다 오래 반복해온 생활의 결과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은희는 불을 낮추고 책을 읽고 있었다. 룽지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물려받은 것은 신앙의 정답이 아니라 신앙을 다루는 태도였다는 것을. 알류서에게서 시작된 질문, 나타세가 건너온 국경, 민순이 건너낸 기다림,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느린 길. 그 모든 것은 아이에게 직접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이 집의 공기와 이 식탁의 침묵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후회들이란 이름이나 혈통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질문을 조금 덜 잔인하게 건네받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룽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도에 더 이상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 세대의 몫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에필로그 2025 서울 늦은 오후 룽지는 오래된 도서관에 들어섰다. 건물은 새로 단장되었지만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책장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말소리는 낮아졌다. 그는 그 속도가 마음에 들었다. 러시아 문화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낡은 제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책을 꺼내 드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다. 굳이 첫 문장을 읽지 않아도 그 안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목소리들이 그 헐자들보다 먼저 말을 걸어왔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또한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 책은 더 이상 학문도 신앙의 근거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게가 지나온 질문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을 다시 꽂아두었다.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이미 그 질문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충분히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나서자 바깥에는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소리 없이 떨어졌고 금세 녹아 사라졌다.
그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아빠, 오늘은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짧은 문장이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래. 그 대답에는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온 시간들, 선택들, 그리고 지켜온 것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애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이틀을 벗고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그에게 하루를 증명하라고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이가 말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룽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말은 길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것이 자신이 배운 방식이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그는 쉽게 잠들지 않았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도시의 숨결이 희미하게 이어졌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자신이 물려받은 것은 정답이 아니었다. 확신도 아니었다. 다만 질문을 버리지 않는 법,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비워두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대의 말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은 조용히 도시 위에 쌓였다가 사라지고 있었다.